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최대 규모 종합학원 더에듀 프리미엄의 역사 단독 전임 강사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젠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저국어 역사 논술 유진. 우리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우리 오늘부터 이제 조선 중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10강인데 벌써 조선 중기야, 얘들아.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은 오늘까지의 시험 범위, 오늘까지 아니면 이제 다음 주까지가 1학기 기말고사,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될 거야. 아시겠죠? 조금 진도를 빠듯하게 나가야 될 것 같아. 오늘은 이제 8강 임진왜란의 발발과 영향을 나갈 것이고요. 9강 광해군의 중립외교랑 인조반정 나갈 거고, 10강 정묘호란과 병자호란까지 해가지고 오늘은 총 3강을 나가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희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네, 희소식 하나 전해드리자면 이번 주 숙제가 50문제가 안 돼요. 진짜 대박이지. 50문제가 안 돼. 그 정도로 이제 숙제가 조금 적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겠지만, 숙제 잘 풀어오시고, 한 문제 한 문제 소중하게 풀어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다음 주 수업 30분 일찍 시작해도 괜찮을까? 혹시 다음 주 수업 30분 일찍 시작했을 때 혹시 다른 일정 있어 안 되는 친구들, 오늘 근데 재원이 같은 경우에는 30분 일찍 오더라고. 그래서 올 수 있을 거라는 거 판단이 됐고요. 네, 금요일. 금요일 날 12시 30분 혹시 안 된다. 다른 일정이 있다. 그럼 너 빼고. 혹시 12시 30분 안 된다? 뭐 해야 된다고? 그런 거 이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12시 30분에 조금 30분만 일찍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전반은요, 차라리 여러분들 12시 30분이 낫지, 오전반은 9시 반에 오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8강 임진왜란의 발발과 영향 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이 있었지, 그치?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포인트들 짚어드릴 거예요. 자, 선조 때 이제 살인 세력이 사전 후기 끝에 이제 정계를 주도하게 되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치? 자, 그러면서 살인 세력이 나뉘어지게 되었는데 이 나뉘어지게 됐었던 사건 무엇을 두고 나뉘어지게 됐어? 이조 전랑이라고 하는 벼슬직을 두고 나뉘어지게 됐어. 심을겸과 김효원이. 동인이 누구예요? 김효원이죠. 서인이 누구예요? 심을겸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되었었다. 붕당을 형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정열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이후에 이제 정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면서 동인 세력들도 남명조식 선생님의 제자들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영남 지방의 영남 학파들 중에서도 남명조식 선생님을 따르던, 조식은 이제 실천을 강조했었던 유학자 아니었습니까? 그쵸? 양명학까지 수용해가지고 지식과 행동을 하나로 합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남인에는요, 퇴계 이황 선생님이죠. 오랜 시간 동안 관직에 올라 계셨던 분입니다. 왕권을 중심으로 생각하셨던 인물이었죠. 자,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었다는 이야기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었고, 살인 세력이 정계를 주도할 수 있었던 그 여러 번의 사화를 겪었잖아. 그치? 오늘 테스트에서 왜 사화 안 나오냐고 되게 섭섭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얘들아, 사화의 순서 기억나? 갑자기요? 조광조의 기묘한 기묘사화, 그 다음에 의신연스러운 의사사화까지 해가지고 연산고 때 2번의 사화가 일어났지. 김정직이 무어라 무오사화,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계기로. 자, 그리고 이제 갑자기요. 갑자사와 패비 윤씨 찬성한 놈들 다 나와. 우리 엄마 폐위시키는데 찬성한 놈들 다 나와. 갑자사화였고, 그 다음이 이제 조광조의 기묘한 중종 때죠. 기묘사화가 되겠고, 그 다음이 명종 때의 을사사화가 되겠습니다. 외척 간의 대윤과 소윤의 갈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요 순서 우리 이야기했었는데, 이런 여러 번의 사화를 겪었지만 그 끝에 결국에 정계를 주도할 수 있게 되었었다 그랬잖아. 그 기반이 되었었던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뭐야? 서원과 향약이 있었다. 서원은 선현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이었었고, 향약은 향촌 사회의 자치 귀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사림 세력이 정계를 주도하고 이조전랑 그리고 척신정치 척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의견이 나뉘어지면서 심의겸 그리고 김효원, 당신네 집에서 소윤의 윤원형이 자고 가지 않았소 하면서 이제 갈등이 불거지고 분화하게 되었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선조 시기의 시험 문제 출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선조 때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임진왜란이죠. 자, 임진왜란은요, 중학교, 고등학교별 출제 포인트들이 달라요. 아시겠죠? 자, 임진왜란이 출제되는 포인트 잘 보세요. 포인트를 보면은, 중등에서는 무엇이 나오냐? 이 단원명이랑 똑같아. 임진왜란의 발발과 영향이잖아. 그래서 원인과 결과 중심으로 나와. 원인과 결과 중심으로 나와. 근데 우리 고등 과정에서는 말 그대로 과정도 중요해진다라는 이야기. 아, 그렇다고 고등학교 때 과정만 나오는 거 아니지, 얘들아. 과정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플러스로 들어가는 거야. 과정도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원인, 과정, 결과까지를 다 나가 볼 것이고요. 임진왜란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학습할 수 있도록 네 파트로 쪼개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까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원인으로 파고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임진왜란의 원인이 되는 그 배경을 같이 한번 볼 거야. 일단 국내의 상황과 국외의 상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임진왜란 발생 전에 이 원인과 원인 국내와 이 국외별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부터 이야기를 해볼게. 국내에 우리나라 군역이 굉장히 문란해져가지고 국방력이 약화된다 라는 포인트를 같이 한번 볼 수 있겠는데요. 국방력이 약화된 이유는 16세기 이후부터 군역이 문란해졌었단 말이야. 조선 전기의 군사 체제가 어떻다 그랬어? 중앙군? 군영 아니라 그랬지. 5위라고 하는 이 중앙군 체제였었는데 16세 이상부터 60세까지의 성인, 양인, 남성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를 가야 되는 의무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야, 너 나 대신에 대신 군대를 좀 가줘. 돈 주고 이제 돈이라고 하면 곡식 이런 걸 주면서 나 대신 군대 좀 가줘. 이런 일들도 있었고, 군대를 안 갔는데 갔다 온 사람으로 이렇게, 되기도 했고, 실제로는 이제 군대를 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군대에는 없고, 이런 일들이 많았었단 말이야. 그래서 16세기 군역의 문란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조선의 중앙군 체제였었던 오위 체제가 붕괴돼. 오위 체제가 붕괴되면서 말 그대로 국방력은 약화되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라에 이제 제대로 된 군사 제도가 없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군역의 문란이 심화되고 오위 체제는 붕괴되고 말았었다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서 외세까지 침입을 해오게 되는데 특히 일본이 침입을 해오게 돼. 자, 1510년이면은 중종 때였거든. 그 중종 때 삼포외란이 일어나. 삼포외란.
선생님, 산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 공부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는 거야. 산포 언제 때 배웠어? 우리 4강 조선의 4대 교린 외교 정책 할 때 배웠었어. 산포는 교린 정책. 누구와의 교린 정책? 일본과의 교린 정책에서 무엇에 해당했어? 강경책이었어? 아니면 회유책이었어? 회유책에 해당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세 개의 항구를 열어서 일시적인, 그러니까 제한적인 무역을 허용해 주었었는데 그 항구가 바로 부산포, 연포, 제포까지 해가지고 총 3개의 항구였었는데 여기 이 산포를 통해 가지고 외적들이 침입을 해오게 되었었던 사건이 일어났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포 외란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 5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을묘외변. 을묘년에 외변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그 당시 시기로는 1555년이었었고 을묘잖아. 을묘사직소 들어봤지? 이 북인 남명조식 선생님이 명종이 계속 이제 단성 현감의 자리를 출사제의 했었을 때 임금님 저 아십니까? 하면서 이제 이 출사제의를 거절하는 을묘사직소를 올렸었다 그랬었지. 그 시기란 말이야. 그래서 때는 명종 때. 이 을묘년에도 외변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우리나라가 수도만 중심적으로 뭐 무엇을 할 필요가 없겠다. 수도 중심으로만 방어를 하면 무슨 소용이야. 사실상 외세는 북쪽 아니면 남쪽으로 침입을 해올 텐데, 그치? 이 외만 침입을 한 게 아니야. 셈이 쓰지는 않겠지만 여진족 세력들도 침입을 했었어. 대표적으로 이제 니탄게난이라 그래가지고 여진족 세력이 침입해가지고 또 북쪽에서도 이제 우리가 군력을 모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 남쪽으로는 왜, 북쪽으로는 오랑캐, 북로남해의 이런 국내 안쪽의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방어할 때 수도만 방어할 게 아니라 변방의 치안도 방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 무엇을? 변방의 치안을. 자, 그래서 변방의 치안을 방어하고 수비하는 이 임시 군사기구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 임시 군사기구의 이름이 변방의 치안을 방비하기 위한 기구라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비변사라고 부를 거야. 뭐라고? 네, 좋습니다. 비변사를 이제 임시기구로 설치를 하고 이후에는 이것을 상설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설화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 비변사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포인트를 콕콕콕 집어준다 그랬잖아. 여기까지를 이미 알고 있는 고등학생 친구들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는 중등부 친구들도 있어. 선생님이 중등부, 특히 이 수능반 중등부 친구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거는 뭐냐면 이제 고등부 언니 오빠들이 조금 더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무서운 분위기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더불어가지고 이 배우는 내용들이 이들은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대답도 잘하는데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어 얘들아. 선생님이 한 번도 막 아직도 이걸 모르겠어 막 하면서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쵸?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이게 무엇인지 어휘의 뜻도 설명하려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쓰고 있는 거니까 오늘 우리 이 방학에서는 개념을 계속 채워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고등부 친구들은 이 개념에 더불어가지고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포인트까지를 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너무 부담 갖지 마. 알았죠? 자, 좋습니다. 왜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한자는 어디부터 해석해? 뒤에서부터 해석하죠. 자, 비변사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 상설화를 하게 된다라는 맥락까지 예를 있지. 시험 문제에 나오는 포인트 짚어준다 그랬는데 비변사에서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포인트 있지롱. 초록 색깔 어딨지? 여기 있다. 무엇이냐면 비변사가 이제 조선 후기에는 정확하게 이제 임진왜란을 겪게 되면서 최고의
권력기구화가 돼.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최고의 권력기구화가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 비반사를 폐지하게 되는 게 바로 고종. 이 세도정치 이후에 고종 때 고종의 아버지였었던 흥선대원군이 폐지를 하게 된다라는 맥락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다시 이제 임진왜란으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아, 북로남해의 상황이었구나. 북쪽으로는 오랑캐, 여진 세력들, 대표적으로 니탄계난. 요런 이제 일도 있었고, 그리고 남외라고 해서 남쪽으로는 왜구가 침입을 했었는데, 왜구, 일본이 침입을 해왔었는데, 대표적으로 삼표 외란과 그리고 을묘 외변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기억을 해주시면서 아, 조선의 상황이 계속 평화롭지는 않았구나, 침입이 있었구나, 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국외의 상황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외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일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일본은 있잖아 얘들아,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야. 특히나 이 북해도, 홋카이도가 있는 이 북해도에는 완전히 그냥 다른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이 일본이 여러 나라로 쪼개어져서, 나라로 쪼개어졌다는 게 어떻게 쪼개어지게 됐냐면, 지역마다 이제 성을 쌓고 스스로 성주를 지칭하는 영주들이 있었어. 이 영주를 일본어로 다이묘라 그래. 다이묘들이 이 지역의 짱은 나, 이 지역의 성하면은 바로 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지. 그래서 여러 영주 다이묘들끼리 서로 이렇게 지역을 나눠가지고 전쟁을 하고 싸우고 있었던 때야. 자, 이렇게 싸우고 있었는데 이 시기를 우리가 다툴 전에 나라 국자를 써서 전국시대라고 부르거든. 전국시대를 통일하는 이가 있었으니 일단 거의 통일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다지고 노력했었던 인물은 오다 노부나가였어. 오다 노부나가를 모시던 하급 무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라는 대답이 놀랍게도 화목반에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깜짝 놀랐어. 내가 장담컨대 그 아이가 너무 부끄러워하더라고.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 수금반에도 이런 대답을 하는 친구가 분명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이토 히로부미가 나왔죠. 그 친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안중근 의사한테 저격당한 거 아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적절하게 이제 서로 이제 밸런스를 원만한 합의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은 이 오다 노부나가를 모시던 하급무사였어. 일본에서 쪼리 남학신 있잖아. 이 남학신을 우리나라 온돌집 한번 생각해봐. 신발은 바깥에다가 놔두고 마루 밑에다가 놔두고 그리고 우린 들어오잖아. 그럴 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의 신발을 품 안에 품고 있었대. 겨울철에 얘들아 차가운 신발 신는다고 생각해봐. 발가락 벌써부터 아파오는 것 같지 않니? 그래서 품 안에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놨다가 오다 노부나가가 나올 때쯤 되면은 그때 이렇게 신발을 내려놨었다라는 거야. 그런 이제 하급무사 오다 노부나가는 이제 암살을 당하게 돼가지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이후에는 이 실권을 잡고 나머지 전국 시대를 통일하게 되는 거지. 반발이 컸을까 적었을까? 당연히 크지. 야, 도요토미 히데요시 너 뭔데? 오다 노부나가도 아니고 너가 뭔데 전국 시대를 통일해? 라는 이제 목소리가 나와서 일본에는 아직 이 싸우려고 하는 에너지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 말이 통일이지 아직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진짜 화라산 같은 상태, 진짜 화약고 같은 상황이어서 불만 한번 툭 던져주면 언제든 뻥 하고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태였었던 거지. 자, 그래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생각을 했었던 게 무엇이냐? 이 지금 우리의 혈기왕성한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리자. 거기가 바로 명나라였어. 조선 아니라요? 명나라였어. 명나라를 치자. 우리도 대륙으로 같이 한번 올라가 보자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국시대 통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국시대를 통일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는 어디를 가려고 그런다? 명을 치러 가려고 한다. 근데 명을 치러 가려고 하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네. 조선아, 좋은 말 할 때 길을 비켜라. 휩쓸어 버린다. 길을 싹 비켜라. 깨끗하게. 그래야
우리가 명을 치러 갈 수 있으니 명을 치러 가는 길이니 문을 활짝 열어놓으래. 우리 명이랑 무슨 관계야? 4대 관계지. 그치? 4대 관계인데 섬길 사이 큰 나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아버지처럼 섬기는 명나라를 치러 간다고 길을 비키래. 여러분, 누가 우리 집에 낯선 사람이 문 쾅쾅쾅 두드리면서 너네 아버지 내가 가만 안 둘 거니까 문 열어! 하는데 네 들어오세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치? 그래서 우리는 거절을 해. 그것을 원인으로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임진왜란이야. 알겠죠? 우리가 거절하게 돼. 일본의 그 요구에 거절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게 된다? 20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하게 되는 게 바로 임진왜란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했는데 이렇게 이웃 나라에서 큰 변화가 있으면 우리도 뭔가 좀 주시할 필요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조선의 신하들이 일본을 방문해가지고 일본의 사신으로 일본을 한번 지켜보고 와.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실제로 만나보고 오거든. 이때 갔었던 조선의 신하가 김성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황윤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동인과 서인별로 따로따로, 그러니까 서인의 대표, 동인의 대표로 각자 가게 되는 것이죠. 김성일이 동일이고요. 황윤길이 서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일본을 가게 됐는데, 아니, 진짜 얼굴 한번 보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코빼기도 안 비치고 계속 기다리게 만드는 거야. 한참을 기다린 다음에야, 그 다음에야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을 하게 된 거지.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차림새를 보니까 잠옷 차림? 을 입고 나오러 온 거야. 얘들아, 이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외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이거 악수할 때 막 자기 쪽으로 막 끌어당긴다던가 힘 엄청 준다던가 아니면은 푸틴이 다른 나라와 이제 다른 나라 대통령 나라의 수장과 만나는 자리에 항상 이제 30분에서 최소 30분에서 몇 시간씩 늦는 것처럼 그런 기싸움인 거야. 이게 일종의 우리나라의 국력이 너희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좀 은연중에 무시하는 느낌으로 힘을 줘서 악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몇 시간씩 늦거나 하는 건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늦었지. 근데 거기에다가 잠옷까지 입고 왔어. 그러니까 너희 나라 사신들을 나는 취급도 안 해 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지. 근데 아이를 이렇게 한쪽에 안고 자신의 아들을 안고 딱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잠옷 차림으로 등장을 했잖아. 근데 그때 이제 자기가 이제 들고 있었던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옷에다가 소변을 넣은 거야. 오줌을 싼 거야. 어린 애기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이제 오줌을 쌌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에서 가장 생각 없이 대답하는 게 바로 죽여요야. 자기 아들이 자기 몸에다가 오줌을 싼다 그래가지고 죽이는 부모는 없어요. 가오 잡으려고 자기 아들을 죽인다고? 가오를 잡으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이렇게 선생님이 한 번씩 질문을 하면은 아이들이 잘 듣고 있는지 듣고 있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어. 여러분들도 생각을 좀 하게 되잖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떻게 했을까? 설마 아들을 죽이진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냥 바로 죽여요가 나왔다. 앞에 있는 내용을 안 들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쵸?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들이 이제 소변을 찍 싸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옷을 벗어요. 갑자기 조선의 신하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워. 옷을 이렇게 갑자기 막 벗으니까 뭐야? 왜 이래? 이거는 진짜 완벽히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무시지, 얘들아. 나라의 왕을 대신해가지고 온 사신들 앞에서 옷을 벗는다니, 갈아입는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래서 황윤길과 이 김성일이 둘 다 생각을 해.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조선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우리 임금님 선조께, 당시 선조잖아? 선조께 말씀을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아, 일본이 뭔가 조선을 지금 굉장히 얕잡아 보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진짜 과언이 아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터져도 과언이 아니다. 이게 1591년의 이야기였어. 1591년. 자, 그래서 김성일과 황윤길이 일본을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그게 또 국론이 분열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김성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주 그냥 뱁새 쥐새끼처럼 생겨가지고 힘도 약해 보였다. 그런 자가
배포도 없을 것이다. 사내로서 배포도 없을 것이다. 침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야, 너 나랑 같은 거 본 거 맞아? 그랬었던 이제 황영길 같은 경우에 아니다. 침략한다. 일본의 침략 가능성이 있다. 침략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서인의 우리 아까 동인은 영남학파 얘기했었잖아. 서인은 대체적으로 황해도나 경기 일대라 그랬었지. 거기에서 이제 활동했었던 분 누가 있었어? 오죽헌에서 태어난 율곡 이이가 있었잖아. 이때 이제 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 이대로는 아닙니다. 진짜 일본이 침입해 올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10만 양병설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10만 양병설을 주장한다. 우리도 제대로 된 군대를 갖춰 놓아야 혹시라도 모를 이 위기 상황을 방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만 군대를 양성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10만 양병성을 주장했지만 이거 수용됐을까요?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 임진왜란의 발생 배경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임진왜란 이 발생하는 그 파트를 네 파트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준다 그랬지. 자, 직접적인 배경은 일본의 정면가도 요구야. 정면가도 요구. 정면가도 이런 거 해석 어떻게 해요? 정벌하겠다. 명나라를. 비슷한 거 있었잖아. 원나라가 우리 고려에다가 설치했었던 기구 뭐가 있었어? 정동행성 있었었지. 그치? 정동행성이 뭐야? 정벌하겠다. 동쪽을.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동쪽에 있는 나라 어딘데?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제 정동행성을 설치해가지고 일본을 침입하려고 했지만 일본 침입에 1차, 2차 실패하고 나서부터는 포기. 그래서 정동행성을 고려의 내정간섭기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쵸? 자, 그것처럼 우리가 해석할 때, 아, 정벌하겠다는 거구나. 어디를? 명나라를 정벌하겠대?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하래? 길을 비키래. 길을 비키래. 근데 우리가 이 정면가도 요구에, 네, 그럼요, 들어오세요. 라고 했었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거절을 하게 되니까, 이것을 빌미로 이제 일본의 20만 대군이 침입을 해오게 됩니다. 자, 최초로 함락된 곳이 어디냐? 자, 여기서부터 첫 번째 파트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첫 번째 파트로 나누어서 볼게요. 바로 초기 패전입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쓰리고 슬프지만 초기에는 우리가 정말 많이 집니다. 그래서 초기 패전, 가장 처음에 최초로 함락된 곳도 부산진이었고요. 부산진. 시험 문제에서는 유독 이제 최초로 함락된 곳을 물어보는 문제가 그래도 좀 출제율이 높았어. 다른 것들에 비해서, 과정에서 다른 것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었었다라는 거. 자, 부산진에서 누가 있었냐? 부산 참절제사인 정발장군이 있었어. 일본군이 잊지 못하는 장군 중에 하나야. 이분은 진짜 일본이 처음에 우리 조선이랑 처음으로 싸우는 거잖아. 그치? 막 이렇게 일본군들 우르르 끌고 갔는데 와, 부산진에서 깜짝 놀랐다는 거야. 문화가 다르거든.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하나의 군 부대야. 내가 대장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군인들인 거지. 나를 대장으로 해가지고 전쟁에 나갔어. 근데 갑자기 내가 적군에 이제 뭐 활을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더 뭔가 분개하면서 더 막 싸울 것 같지 않아? 아니, 우리 대장을 죽여? 더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막 더 끌어오르지. 여기에서 우리가 속마음으로 대장 죽었네? 도망가야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야. 그치? 대장이 죽었네? 우린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없을 거야. 내가 죽으면? 대장이 죽으면? 아니, 우리 대장을 죽여 하면서 뭔가 더 끌어오르잖아. 그치? 일본은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왜냐면, 다이묘, 성주가 죽으면은 나머지 사람들도 할복을 하거나 아니면 항복을 했단 말이야. 근데, 성주가 죽어? 대장이 죽어? 그럼 끝이었어. 대장 잡기처럼. 끝이었는데, 이들은
오히려 정발 장군이 전사하니까 막 더 그냥 백성들까지 나와가지고 분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조선이라는 나라 정말 흥미롭다. 이 나라랑 싸울 맛이 나겠다. 일본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대. 그래서 어느 정도였었냐면 정발 장군의 시신을 수습해서 전쟁 중인데, 전쟁 끝나고도 아니야, 얘들아. 전쟁 중인데 정발 장군의 시신을 잘 수습해가지고 이 집에 있는 아내, 정발 장군의 아내한테 그대로 이렇게 전해줬다라는 거야, 일본 장수가. 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면은 진짜 인상 깊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바로 부산진 전투였었어. 부산진 전투 다음에서 우리는 계속 조금 지게 된다 그랬었잖아. 여러 번의 전투에서 이제 계속 패배를 하게 되는데요. 자, 동래성. 동래성에서도 패배를 했습니다. 송상현. 그리고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도 우리가 패배를 했었고요. 이 일이 이제 상주에서도 상주 이 일, 그리고 시험 문제 조금 더 출제율이 높은 거 분홍색 충주 탄금대 전투. 아까 선생님이 니탄계해난 이야기 했었잖아요. 니탄계해난 때 활약을 했었던 신립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초기에는 다 지는 거야, 지금. 근데 우리 전쟁, 임진왜란 언제 시작했어? 조선 건국이 1392년이잖아, 얘들아. 조선 건국으로부터 딱 200년 뒤야. 그럼 언제야? 그렇지. 1592년 1592. 아이고, 1592. 할 때 1592가 되겠습니다. 약 7년간의 전쟁이었어요. 7년간의 전쟁이면 언제 끝나? 11월에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1598년에 7년간 이제 전쟁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우리 초반에는 계속 파죽지세로 지고 있는 거야. 야, 부산이 우리나라 제2의 수도이기도 하면서 우리나라 한반도 남부에 위치해 있잖아. 근데 벌써 어디야? 충주라는 거야. 충주. 충청도야, 얘들아. 엄청 빠르게 올라오잖아. 이대로 있다가는 한양이 함락되는 것도 순식간이겠다. 그래서 누가 피난을 가는 거야? 우리 조선의 왕 선조가 피난을 가게 되는 거지. 선조의 의주, 평안도 중에서도 가장 이제 서북 쪽에 위치한 의주로 피난을 가게 돼. 진짜 한 발짝만 더 가면은 명나라였어. 하지만 이 왕이 나라를 비울 수는 없으니까, 아무리 전시 상황이라고 해도. 그래서 이제 명나라로 넘어가지는 않았었지. 의주로 피난 갑니다. 여기까지 볼 수 있고요. 이때 이제 선조가 광해를 세자로 책봉을 하게 됩니다. 광해군 세자 책봉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광해군을 세자로 진즉에 책봉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여러분들 정철이라는 인물이 이 선조한테 예쁨도 많이 받았지만 미움을 사가지고 유배를 간 적도 있었다 그랬잖아. 이때 정철이 딱 한마디 했어. 무슨 얘기했냐면, 선조 광해군이 그래도 정치적인 활동이나 아니면 특히 이 여진이랑도 싸운 적이 있는 군사 활동을 실제로 했었단 말이야. 사냥뿐만 아니라 전투도 했었기 때문에 광해를 세자로 책봉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말을 했다가, 세자 책봉은 내가 알아서 하는 일인데 왜 그대가 나서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면서 이제 유배 보냈었단 말이지.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원래부터 책봉할 마음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 이건 내 생각인데, 왜냐면 광해군이 후궁의 둘째 아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왕과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왕과 후궁 사이에서 태어난 두 번째 아들인 거야. 그러다 보니 이제 광해군 말고는 그런 왕비 사이에 아들이 없으니 일부러 선조가 그래서 계비를 들이기로 했어. 계비. 새로운 이제 왕비인데, 새로운 왕비는 나이가 광해군보다도 9살이 어려. 와, 새엄마인데 나보다 9살 어리라고 생각해봐. 19살이야. 인목 대비였어.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선조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인목 대비, 새로운 계비가 이
차내 아이, 남자아이, 후대를 이을 수 있는 정호를 임신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시 상황인데 세자가 없으면 임금이 죽으면 어쨌든 우리나라도 끝이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 그래서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후궁의 둘째 아들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선조는 재빠르게 의주로 피란을 가게 되었는데요. 야, 선조 너무 도망 잘 친다 하면서 이거를 막 되게 희화스럽게 이야기를 하지만 선조가 이때 피란 가지 않았으면 얘들아 조선이란 나라는 이때가 끝이었을 수도 있어. 왜냐면 피란 가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바로 한양이 함락되거든. 일본에 의해 가지고 한양이 함락되었었어. 그리고 한양만 함락됐냐? 파죽지세로 한양보다 더 서북 쪽에 위치해 있는 고구려의 옛수도 어디였어? 고구려의 옛수도 평양. 서울이잖아, 서울. 평양. 평양성도 함락되고 말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초기에는 우리가 계속 져요. 그리고 임금은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있잖아. 우리가 부산진 동래성이 함락되었었던 게 1592년 4월이었었거든? 근데 평양성 함락된 거는 진짜 얘들아 몇 달이 채 되지 않아. 평양성 완전히 함락됐었던 게 6월 15일이야. 6월 15일. 진짜 짧은 시간 만에 파죽지세로 일본군이 막 치고 올라오잖아. 진짜 숨 막히는 시간이었었지. 이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숨 막히는 시간이었어.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 파트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또 여러분들이 애국심이 엄청나게 끌어오르는 파트죠. 바로 수군과 의병의 활약이 있던 시기입니다. 수군, 의병 활약. 수군하면은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활약했었던 수군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왜?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활동했었던 활약했었던 수군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 그럴 리가 없는데. 그치,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었던 전투를 선생님이 4글자로 추려가지고 4음절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5, 4, 당, 한. 이순신 장군님의 이 활약이 있었었던 전투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이순신 장군의 최초의 첫 승리는 옥포해전이었습니다. 옥포해전. 그리고 남학생들이 의외로 되게 좋아하는, 의외는 아니고 당연하지만 남학생들이 한산도 대첩만큼이나 뜨겁게 사랑하는 전투가 있었다면 바로 이 사천 해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라고 얘기하니 어떤 친구가 사천 짜파게티를 좋아해서요 라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쵸?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거지. 그런 거 말고 사천해전이 왜 이런 의미가 있냐면 일본군한테 이순신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인식을 팍 세게 빡 박아주게 되었었던 계기야. 거북선을 이용한 최초의 승리 사천해전이 되겠습니다. 거북선을 이용한 첫 승리를 거두었었던 전투 사천해전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요, 당항포해전, 그리고 한산도 대첩이 되겠습니다. 한산도 대첩까지를 같이 볼 수가 있겠죠. 한산도 대첩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이 바다 위에서 성을 쌓겠다. 하객진을 통해서 하객진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었는데 전라 좌수사였었던 이순신 장군뿐만 아니라 전라 우수사였었던 이혁기 장군까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한산도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던 전투 한산도 대첩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 안에 들어가기도 하죠. 임진왜란 3대 대첩 뭔 줄 알아요? 그치. 방금 얘기했으니까 또? 우와, 맞아요. 뭐라고? 너 귀주대첩이라고 얘기한 거야? 진주대첩인 줄 알고 맞아요라고 했는데. 진주대첩. 그리고 또 하나는
네? 황산벌이요? 황산벌은 660년 백제가 멸망했었던 개백 결사대와 김유신 장군 간의 전투였었죠. 너무 짓궂고 재밌는 친구들이에요. 그쵸? 까르르 깔깔. 자, 세 번째가 권율 장군. 뭔데 말해봐. 행주산성에서 싸운 행주대첩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임진왜란 3대 대첩이지. 그치? 우리가 큰 대승을 거두었었던 전투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 그리고 의병들도 활약을 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의병장이라고 하면, 의병의 대장이라고 하면은 예로부터 다 양반 출신이었었거든. 요것도 시험 문제 포인트야. 특히 고등학생 친구들 모의고사 시험 문제 풀 때 신돌석이라는 인물이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 이 조선시대 최초의 의병장이었다라는 걸 기억해. 시기는 190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이었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혹시라도 평민 출신 의병장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좀 빼놓고 볼 필요가 있겠다. 아시겠죠? 자, 이 의병의 활동이 있었는데요. 바로 김시민의 진주대첩이 되겠습니다. 진주는요, 한양으로 올라가는 요충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수호해야 되는 곳이었었고, 진주의 중요성을 알았었던 김시민과 많은 의병들이 활약을 했지만, 이 진주대첩에서 우리는 승리를 크게 거두었고, 아쉽게도 김시민은 전사하고 말았었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우리 이 칠판 조금 더 옆으로 이동